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명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아침 일찍 눈을 뜨는 편입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에 갇혀 살 적에는 알람 소리에도 억지로 몸을 일으키기 버거웠는데 시골로 내려오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창밖에 있는 늙은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부서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그걸 시샘하듯 온갖 종류의 새들이 합창하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저의 아침 시계가 되어 주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부터는 이른 아침의 그 고요함과 생동감이 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군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헌신한 남편은 은퇴하면 꼭 흙을 만지고 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 남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었는데 그 양반은 이곳 마당의 흙냄새를 채 1년도 맞지 못하고 지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는 얼굴 하나 없는 낯선 땅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며칠 밤낮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의 숨결이 닿았던 모든 물건들, 함께 심었던 작은 모종들, 같이 골랐던 벽지 무늬 하나하나가 전부 살아있는 것처럼 제게 말을 걸어오는 통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지요. 하나뿐인 아들 지철이는 당장 서울로 다시 올라오라고 며느리랑 같이 모시겠다고 성화였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남편의 마지막 시간이 묻어있는 곳이고 제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과도 같은 공간이었거든요. 텅 빈 집을 혼자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들려오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마저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형광등 하나를 가는 사소한 일조차 버겁게 느껴져 남편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주저앉아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버려진 땅을 일궈 작은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지요. 해가 뜨면 밭에 나가 물을 주고 해가 지면 호미를 씻어 들여놓는 단순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봉숭아를 한가득 심었어요. 여름밤이면 손톱에 붉은 봉숭아물을 들이며 저는 조금씩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나왔어.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에 흙 묻은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옆집에 사는 김 씨였어요. 저보다 2살 위인 그녀는 이 동네 토박이로 제가 처음 이사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서러울 때부터 친언니처럼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랬듯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가 담긴 낡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아이고 언니, 뭘 또 이런 걸 아침부터 들고 와. 집에 커피 넘쳐난다니까. 넘쳐나긴 뭐가 넘쳐나. 너가 타는 커피는 밍밍해서 도저히 못 마시겠더라.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건지 커피가 사람을 마시는 건지 원. 이게 딱 내 입맛이야. 김씨 언니는 넉살 좋게 웃으며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와 김씨 언니는 이제 서로의 집에 제 집 드나들 듯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김장할 때면 자기 일처럼 달려와 배추를 절여주었고 제가 몸져 누웠을 때면 죽을 쑤어다 주며 밤새 곁을 지켜주었지요. 저는 그 보답으로 그녀의 생일이나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밤새워 음식을 장만에 바리바리 싸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보다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든 며느리보다 훨씬 더 저를 챙겨주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또 뭘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심고 있어? 그러다 무릎 다 나간다. 별거 아니야. 상추 모종 몇 개 더 옮겨 심고 있었지. 올 여름에는 언니네 쌈 채소는 내가 다 책임질게. 아주 실컷 먹게 해줄 테니 기대하라고.
아이고, 든든해서 어쩐다. 그나저나 아침은 먹었고. 그럼. 어젯밤에 끓여놓은 시래기국에 밥 든든하게 말아 먹었지. 저는 호박잎에 묻은 흙을 정성껏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김씨 언니는 보온병 뚜껑에 커피를 가득 따라 제게 건넸어요. 진하고 구수한 커피 향이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웃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살다 보니 서울의 삭막하고 외로웠던 아파트 생활은 이제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들 녀석이 보고 싶지 않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겠지요. 제 배 아파 낳은 하나뿐인 자식인데 어찌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철이는 자기 가정을 꾸렸고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쁘게 사는 아이에게 늙은 어미가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 얼굴 한번 보고 잘 살고 있다는 목소리 한번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저 대문은 언제 고칠 셈이야? 삐걱거리는 소리가 온 동네를 다 울린다. 아이고, 저걸 또 깜빡했네. 어제 장에 갔을 때 기름이라도 좀 사오는 건데. 냅둬. 내가 또 그런 건 잘 알지. 이따 읍내 나가는 길에 철물점 들러서 경첩이랑 좋은 기름으로 사와서 싹 고쳐줄게. 너가 뭘 한다고 낑낑대. 그러다 허리 다쳐. 김씨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런 일은 눈 감고도 뚝딱 해치웠을 텐데 하는 생각에 잠시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어요. 그 허전함을 애써 감추려 텃밭에 잡초를 마저 뽑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낡은 휴대폰이 정적을 깨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깜빡이는 우리 며느리라는 글자를 보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살가운 척 구는 아이였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에서 단 한 번도 진심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반듯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는 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주현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로또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 있었지요. 응, 먹었다. 너는 먹었고. 우리 아들은 아침밥 챙겨줬어. 그럼요. 지철 씨 좋아하는 황태 해장국 끓여서 든든하게 먹여보냈죠.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 해서요. 주말? 별다른 약속 없으면 집에 있겠지. 무슨 일인데? 제가 정말 용한 절을 하나 알아봤거든요. 풍경도 좋고 공기도 맑아서 기도하면 소원도 잘 들어주고 특히 어르신들 건강 기원하는 데는 최고래요. 어머니, 답답하게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바람도 쐬실 겸 저랑 같이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절에 가자고 하니 그 의도가 먼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모처럼 며느리가 마음을 내주는 건데 늙은이가 쓸데없는 의심으로 까탈스럽게 굴어서 좋을 게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지요. 그래, 그럼 좋지.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무릎이 좀 쑤셨는데 잘 됐구나. 정말요? 와,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그럼 토요일 아침 일찍 제가 모시러 갈게요. 9시쯤 괜찮으시죠?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네, 어머니. 그럼 그날 뵐게요. 아참,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신분증 같은 거 꼭 챙겨두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분증은 왜? 절에 가는데 신분증이 필요한 일이 있어? 아, 요즘은 세상이 험해서요, 어머니. 큰 절들은 다 그렇게 한대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봐 절에서 신도들 신원 확인을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잘 보이는 곳에 꺼내만 놔주세요. 그럼 푹 쉬고 계세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 절에서도 그런 절차가 생겼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는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김씨 언니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며느리 전화야? 뭔데 그렇게 길게 해? 응. 주말에 절에 가자네. 어디 용한 데가 있다면서. 그래. 잘 됐구먼. 맨날 흙만 파고 있지 말고 그런 데에 가서 사람 구경도 좀 하고 와. 자식들이 챙겨줄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김씨 언니의 말에 저는 그저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른 찜찜함은 쉬이 가시질 않았어요. 절에서 신분증 확인을 한다고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아들 생각에 며느리와의 나들이에 작은 기대를 품기로 했지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주말 아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도 모른 채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쑥개떡을 만들기 위해 텃밭 한쪽에서 파릇파릇하게 자라난 쑥을 정성껏 다듬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약속했던 토요일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밤새 촉촉한 이슬을 머금었던 풀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어디선가 살랑이며 불어오는 바람에는 싱그러운 흙냄새가 기분 좋게 실려 있었어요. 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팎을 쓸고 닦았습니다. 혹여나 깔끔한 척은 다 하는 며느리가 집에 잠시라도 들어왔을 때 지저분한 구석이라도 보일까 싶어 대청소를 하다시피 묵은 먼지까지 탈탈 털어냈지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몇 년 전 아들 환갑잔치 때 딱 한 번 입었던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분도 살짝 두드려 발랐어요. 거울 속에는 조금은 낯설지만 보이지 않는 설렘으로 희미하게 상기된 늙은 여인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며느리와의 나들이가 기대되기보다는 혹시나 절에 갔다가 오는 길에 아들 녀석의 집에 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얕은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손주 녀석들 얼굴 본 지도 까마득했고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이라도 좀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저는 미리 쑤어놓았던 쑥개떡이 담긴 소담한 바구니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쑥개떡 옆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매실 장아찌 통도 함께 넣어두었지요. 정확히 9시가 되자 제 집 앞에 좁디 좁은 골목길로 눈부신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먼지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며느리는 창문을 내리고 제게 보란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랗고 값비싸 보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여느 때처럼 싹싹하고 살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놓여 들고 있던 바구니를 고쳐 잡고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늦지 않았죠? 주말이라 그런지 서울 빠져나오는데 차가 좀 막혀서요. 아니다, 아니다. 아주 시간에 딱 맞춰 잘 왔다. 아침은 먹었고. 그럼요. 어머니 뵐 생각에 새벽부터 서둘렀죠. 어서 타세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끝내주네요. 며느리는 과장된 몸짓으로 조수석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쑥개떡 바구니를 먼저 차 안에 조심스럽게 밀어넣고는 차에 오르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낡은 잠방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는 옆집 김 언니였습니다. 아침에 같이 커피도 마셨는데 이 시간에 김씨 언니가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며 저는 차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전화 받지 마시고 어서 타셔야죠. 늦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날카로워졌다고 느낀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괜찮다는 듯 손을 한번 저어 보이고는 별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지금 막 명자야. 그 차 절대 타지 마.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김씨 언니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선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 없는 곳으로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 들을 시간이 없어. 아까 그 못된 여자가 웬 시커먼 놈이랑 너희 집 창고 뒤에서 한참을 속닥거리더니 글쎄. 그놈이 차 트렁크에 짐짝처럼 쏙 숨어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년 눈빛이 아주 살벌했어. 이건 함정이야, 명자야. 어서 도망가. 김씨 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저를 괴롭혔던 그 찜찜함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절에 가는데 필요하다던 신분증, 평소와 달리 유난히 살갑게 굴던 며느리의 태도, 어서 타라며 저를 재촉하던 조급한 몸짓까지. 그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며느리가 기어이 차에서 내렸어요. 어머니, 누구 전화인데 안색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떠올라 있었지만 선글라스 너머의 그 눈빛은 차갑게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김씨 언니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다시 한번 천둥처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 저는 들고 있던 쑥개떡 바구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쑥개떡과 매실 장아찌가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지만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어요. 목적지는 바로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둔 저의 유일한 희망인 김씨 언니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어디 가세요? 뒤에서 저를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필사적인 움직임에 잠시 당황했던 며느리가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했는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악에 바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늙은 영감탱이가 봤나 봐. 빨리 잡아. 그 순간 등 뒤에서 덜컥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제가 타려던 차의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산만한 덩치의 사내 하나가 땅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가면을 벗어 던진 며느리 역시 거추장스러운 하이힐을 손에 벗어든 채 저거 놓치면 우리 다 끝이야. 무조건 잡아. 라고 날카롭게 소리치며 저를 쫓아왔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에게 쫓겨본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 제 70평생에서 이토록 절박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좁은 시골길을 저는 정말이지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터질 듯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고 밭은 숨이 목구멍을 칼날처럼 예리하게 긁어대는 것 같았어요.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깝게 위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김씨 언니의 집 대문까지는 불과 몇 걸음 남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힘까지 쥐어짜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다행히 김씨 언니가 미리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뒤엉켜 있었어요. 저는 거의 기다시피 그녀의 집 대문 안으로 제 몸을 던졌고
김씨 언니는 제 뒤로 육중한 쇠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빗장이 걸리는 철컥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쿵, 쿵, 쾅, 쾅. 문 열어. 이 늙은이가 진짜 미쳤나? 김씨 할머니.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당장 문 열지 못해요? 문 밖에서는 남자와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문을 부술듯 두들기고 온갖 욕설과 협박을 퍼부어댔습니다. 낡고 녹슨 대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나갈 것처럼 위태롭게 덜컹거렸어요. 명자야, 괜찮아? 아이고 세상에. 다친 데는 없고. 언니, 저것들이 대체 나한테 왜. 저는 너무 놀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김씨 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며 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손 역시 사시나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일단 여긴 위험해. 저것들 기세를 보니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 어서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해. 김씨 언니는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앞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집을 가로질러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뒷마당에는 성인 여자 허리 높이 정도의 낮은 돌담이 있었고 그 너머는 곧장 마을 뒷산의 울창한 숲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 담만 넘으면 바로 산이야. 일단 산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겨. 내가 어떻게든 저것들을 따돌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고 너한테 연락할게. 어서. 김씨 언니는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 때문에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녀가 몹쓸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은혜는. 됐어. 은혜는 무슨 놈의 은혜. 우리 사이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어서 가기나 해. 김씨 언니는 제 등을 힘껏 떠밀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돌담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낡은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맨발이 되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요. 담 너머로 몸을 날리자 밤새 내린 이슬로 축축한 흙과 낙엽이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산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 언니의 집 쪽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어두운 숲속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제 몸을 숨겼습니다. 맨발이 날카로운 나뭇가지와 돌부리에 긁혀 피가 났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대체 왜? 또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자부하며 살아온 제게 어째서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짐승처럼 숲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산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험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달리고 또 걸었는지 모릅니다. 아침이었던 해가 어느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뜨거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지만 울창한 나뭇잎들이 그 빛을 막아주어 숲은 대낮에도 어둑어둑했어요. 더 이상 저를 쫓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저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커다란 바위 뒤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통증과 지독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꼴을 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었던 외출복은 나뭇가지에 걸려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벗겨진 신발 대신 저를 지탱해주던 맨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뾰족한 돌부리에 베인 발바닥에서는 시뻘건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나뭇가지에 긁힌 팔에서도 피가 배어나와
옷소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지독한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항상 상냥한 미소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저를 따르던 며느리의 얼굴 뒤에 그토록 악마 같은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돕던 정체 모를 남자. 그들의 목표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왜 저를 그렇게 험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는지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숨죽여 울다 보니 문득 하나뿐인 아들 지철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지철이에게 알려야 해. 아들은 분명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저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깊은 산속이었지만 신호는 겨우 잡혔어요. 몇 번의 길고 긴 연결음이 흐르고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철아. 나다, 엄마야. 내 아들 맞니?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지금 주연이랑 같이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절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차분함에 오히려 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다급하게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어떤 정체 모를 남자와 한패가 되어 저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고 옆집 김씨 언니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 지금은 이름도 모를 깊은 산속에 혼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할 말을 잃은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에 혼자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옷은 제대로 입으셨고요? 그래. 그 애가, 네 마누라가 사람을 시켜서 날 잡으러 다닌단 말이다. 지철아, 너는 혹시 알고 있었니? 대체 그 애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저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차가운 비수와도 같았어요. 어머니, 또 이상한 상상하시는군요. 뭐라 그랬니 지금? 상상? 이게 상상으로 보이니? 네 엄마가 지금 맨발로 피를 흘리면서 산속에서 떨고 있는데 이게 전부 상상이란 말이야. 주연이한테 방금 전까지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차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려서 어디론가 달려가셨다고요. 요즘 들어 자꾸 헛것이 보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말을 건다면서 힘들어 하셨다면서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일시적으로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주연이가 어머니 걱정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써준 대본을 감정 없이 그대로 읽어내려가는 사람처럼 냉담하고 싸늘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니, 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해치우기 전에 아들의 눈과 귀와 그리고 영혼까지 먼저 멀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늙은이로 망상에 사로잡힌 불쌍한 환자로 만들어버린 뒤에야 이 모든 끔찍한 일을 계획했던 것이지요.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아들에게마저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쇳덩이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려 기어이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 버려진 낡은 뗏목 신세였지요. 얼마나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힘겹게 잡고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남편은 이미 병세가 깊어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오가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그저 아픈 사람의 헛소리, 노망이라고만 생각하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 주연이 말이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여자야. 남편은 밭은 숨을 몰아쉬며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낚시 가방 기억나지? 안방 벽장에 넣어둔 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이 직접 꼭 확인해봐. 알겠지? 그때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을 뿐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아끼던 낡은 가죽 낚시 가방 안에는 낡은 릴과 녹슨 낚싯바늘, 그리고 엉킨 낚싯줄 몇 개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 유언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제 심장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의 검은 속내를, 그리고 언젠가 제게 닥쳐올 이 끔찍한 위험을 미리 예감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그 낡디 낡은 낚시 가방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었을까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저를 없애버리려 했던 이유가 단순한 제 명의의 재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낚시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무언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 단 하나 저장되어 있는 희망, 김씨 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명자야, 괜찮은 거야? 제발 괜찮다고 말해줘. 어디야? 언니, 나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일단 좀 물어볼 게 있어. 그 사람들은 갔어? 갔어. 내가 동네 사람 다 부르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쇠스랑 들고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그 못된 년이 뭐라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는 그놈이랑 같이 차를 타고 사라졌어.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동네 남자들 데리고 당장 데리러 갈게. 아니, 지금은 안 돼. 그 사람들이 동네 어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언니, 나 좀 도와줘야겠어. 언니밖에 없어. 저는 김씨 언니에게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마을을 빠져나가 아주 멀리 있는 옛 친구의 집으로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김씨 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일단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으니 산에서 내려오지 말고 최대한 깊은 곳에 숨어 있어.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고 사방이 캄캄해지면 그때 마을 뒤편에 있는 낡은 정자나무로 와. 거긴 밤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안 하니까 아무도 못 볼 거야. 내가 옷이랑 신발, 그리고 차비를 넉넉하게 챙겨서 나갈게. 거기서 만나자. 김씨 언니의 말에 저는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상이 전부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았는데 아직 제 편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김씨 언니와 약속을 정하고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제 인생을 건 기나긴 싸움의 시작이었지요. 김씨 언니의 도움으로 저는 간신히 그 지옥 같던 마을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밤중, 언니는 자신의 낡은 트럭 짐칸에 덮개를 씌워 저를 숨기고 일부러 동네를 몇 바퀴나 빙빙 돈 뒤에야 읍내의 후미진 버스 터미널에 저를 내려주었어요. 헤어지기 전 김씨 언니는 제 손에 두툼한 돈 봉투와 함께 자신의 아들이 예전에 쓰던 낡은 휴대폰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저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원래 쓰던 폰은 당장 버려. 그걸로 추적할 수도 있어. 이걸 써. 내가 가끔 이 번호로 잘 있는지 안부만 물을게. 그리고 이건 내가 장사 미천으로 쓰려고 꽁꽁 숨겨뒀던 비상금 전부다. 가서 굶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춥게 자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이걸로 사. 알았지, 명자야? 언니, 내가 어떻게 이 큰 돈을 받아? 언니도 힘든 거 아는데. 시끄러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너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언니 노릇하는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우리 사이에 이런 거 가지고 실랑이 하는 거 아니야. 몸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밤이든 새벽이든 꼭 연락해야 한다. 알았지? 김씨 언니는 제 어깨를 두어 번 힘주어 두드려주고는 더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낡은 트럭의 희미한 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야 할 목적지, 아주 먼 남쪽 바닷가 도시에 사는 옛 친구 영희의 집으로 향하는 야간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끈적한 어둠이 내린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정체 모를 풍경들을 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바탕의 지독한 악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영희는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 한 동네에서 치마폭을 붙잡고 자란 그야말로 중마고우였습니다. 결혼하고 서로 사는 게 바빠지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기는 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기뻤던 순간을 속속들이 공유했던 유일한 친구였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년 만에 전화를 걸었을 때 영희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단번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저의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영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 그런 천하에 몹쓸 것들이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너는 그걸 지금까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 일단 여기로 몸부터 피하란 말이야. 영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의리 있고 화통했습니다. 꼬박 하루를 꼬박 달려 도착한 영희의 집 대문 앞에서 저를 발견한 그녀는 흑먼투성이인 제 행색을 보자마자 눈시울부터 붉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뼈가 부서져라 껴안아 주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친구의 품에 안기자 그동안 애써 참고 또 참아왔던 서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희의 집은 저에게 완벽한 요새이자 은신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던 남편과 사별하고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장성한 자식들은 모두 외국으로 보내고 지금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그림 같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영희는 제게 가장 전망 좋은 방을 내어주고 매일같이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손수 지어주며 제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녀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저는 빠르게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희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마주 앉아 앞으로의 반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네 남편이 남겼다는 그 낚시 가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찾아오는 거야. 내 직감에 거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을 게 분명해. 맞아.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다시 들어가. 그 못된 며느리가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찾고 있을 텐데.
집 주변에 사람을 풀어놨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저쪽이 예측하지 못할 방법으로 허를 찔러야 해. 영희는 펜을 들고 커다란 종이에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적진을 탐색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 서주현과 아들 지철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내 딸내미 친구 중에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는 애가 하나 있어. 불법적인 흥신소 같은 건 아니고 그냥 합법적인 선에서 기업이나 사람 신용도 조사해주고 하는 그런 곳이야. 일단 거기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그 못된 며느리년의 최근 동태부터 샅샅이 파악해보자.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영희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저희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제 시골집을 지역 부동산에 초급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세의 거의 반값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처분하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제가 갑자기 치매 증세가 악화되어 본인이 수소문에서 찾은 경치 좋은 전문 요양원으로 제가 직접 가기를 원해서 편안하게 모시고 갔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천하에 못된 간악한 것이 있나? 사람을 산 채로 유령을 만들어 네 집을 팔아치우기 전에 어떻게든 그 낚시 가방을 손에 넣어야 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명자야. 영희의 말대로였습니다. 집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순간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 낚시 가방을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조급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아들놈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마누라 말에 꼼짝도 못하는 건지 그게 제일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마누라가 무섭고 엄마가 밉기로써니지 엄마가 산속에서 맨발로 헤매고 있다는데 그걸 망상이라고 잘라 말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뭔가 단단히 약점을 잡힌 게 분명해. 영희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그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태도가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무리 며느리에게 세뇌를 당했다고 해도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의 주변을 샅샅이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영희의 넓고 깊은 인맥이 동원되었어요. 영희의 조카 사위가 우연히도 제 아들 지철이가 다니는 회사의 바로 위층에 있는 경쟁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 사위한테 부탁해서 점심시간이나 회식 때 그쪽 회사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나 좀 귀동냥해 보라고 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 그런 큰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소문이라는 게 금방 돌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아들의 처참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지철이가 최근 회사에서 아주 큰 규모의 금전적인 사고를 쳤다는 것이었어요. 지철이의 판단 착오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할 끔찍한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며느리인 주연이가 자신의 친정에서 돈을 끌어와 하룻밤 사이에 막아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아들은 회사에서 고개도 못 드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도 며느리 앞에서 죄인처럼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구먼. 아들놈이 마누라한테 목줄을 단단히 잡혔던 거야. 그러니 마누라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밖에 없었겠지. 쯧쯧.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심한 놈.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충실한 꼭두각시로 만들었고
저를 조용히 제거한 뒤 제 명의의 재산과 시골집을 모두 팔아치워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쓴 돈을 메우려 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어리석은 아들을 구해내고 집이 다른 사람의 손에 팔리기 전에 남편의 마지막 유산인 낚시 가방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도망만 다니던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차가운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영희와 저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머리를 맞대고 저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여우의 허를 찌를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집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 지철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외면했던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마다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그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하지만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더 컸습니다. 제 아들은 본래 심성이 악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겁이 많고 마음이 여려 길가에 다친 강아지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그런 아이였지요. 그런 지철이가 어쩌다 제 어미를 사지로 내모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분명 며느리의 교활한 계략과 아들의 말 못할 사정이 얽혀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영희의 도움으로 알아낸 아들의 소식은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아들이 그 빚을 며느리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목에 굵은 쇠사슬을 채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남자가 아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영희의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아들의 근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철이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예전에는 동료들과 어울려 술도 한 잔 기울이고 주말이면 낚시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주현이는 그런 아들을 더욱더 옥죄고 있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아들 앞에서 상냥한 아내인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준 것을 마치 평생의 훈장처럼 여기며 사사건건 아들을 무시하고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사고만 안 쳤어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하잖아. 우리 아빠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당신은 평생 나한테 빚진 사람이야. 잊지 마. 식탁에서, 거실에서,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며느리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상기시켰다고 해요. 지철이는 그런 아내의 모진 말에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끝은 항상 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신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그 책임 다 당신이 져야 해.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그거라도 빨리 처분해서 우리 손해본 거 메꿔야 할 거 아니야. 시골집은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정말. 며느리는 저를 찾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제 아내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아들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홀로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고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주위 사람들의 걱정을 샀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빚이라는 거대한 족쇄와 아내의 서슬퍼런 협박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테지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평생을 꼭두각시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미 된 자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영희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아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건 위험해. 며느리가 아들놈 주변에 사람을 붙여놨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전화로 이야기하기에는 그 아이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아들놈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을 흔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그 아이만 알아볼 수 있는 너와 아들만의 신호 같은 거 말이야. 영희의 말에 제 머릿속에 번뜩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낡은 경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일 무렵 남편과 함께 셋이서 강으로 낚시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남편은 자신이 잡은 커다란 잉어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어린 지철이는 무서움 반 신기함 반의 표정으로 아빠의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두 남자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은 우리 세 식구에게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유독 그 사진을 좋아해서 한동안 자신의 책상머리에 붙여놓고는 했었어요. 저는 영희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 사진과 함께 짧은 편지를 아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아들의 심장을 관통할 단 한 문장만 적을 생각이었습니다. 영희는 제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지. 집으로 보내면 며느리 손에 먼저 들어갈 게 뻔하고 회사로 보내야 해. 아주 중요한 서류처럼 보이게 위장해서 다른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아들 책상 위에 바로 도착하도록 말이야. 영희는 이번에도 그녀의 넓은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그녀의 딸 친구가 운영한다는 신용정보회사는 단순한 조사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는 보안 배송 서비스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통해 철저하게 위장된 서류 봉투 하나를 아들의 회사로 보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회비라는 붉은 도장까지 찍어서 누가 보아도 중요한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었지요. 며칠 뒤 지철이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정체 모를 봉투였지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봉투를 연 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고 숨을 멈췄다고 합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해요.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그의 무너진 마음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짤막한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리운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아들은 그 짧은 문장에서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과 아버지의 깊은 유지를 동시에 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며느리의 본색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고 어머니는 자신을 원망하는 대신 구원해주기 위해 마지막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메모지 뒷면에는 약도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릴 적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자주 갔던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강가의 낡은 정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아들은 아내에게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가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고 낡은 정자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제 모습을 본 아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왔구나, 아들. 제 목소리를 듣고서야 아들은 비로소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다그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제 낡은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어요. 일어나거라. 밤바람이 차다. 저는 아들을 정자 안으로 이끌고 그동안 영희를 통해 알아낸 모든 사실을 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부터 시작해서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계획, 그리고 시골집을 급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며느리에게서 들었던 모든 계획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없애버린 뒤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자신의 손해를 메우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미 그 여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입니다. 아들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 손은 작고 늙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아니,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를 그 악마 같은 여자에게서 구해주러 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만 움직여라. 너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의 흔들리던 눈빛이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가의 낡은 정자에서 저희 두 모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한 위험한 반격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지철이는 완벽한 이중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영희의 집에 숨어있는 저와는 김 씨가 준 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집에서는 며느리 주현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순종적인 남편 행세를 했지요. 아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 같은 아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신뢰를 얻어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철이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인 저를 믿으며 묵묵히 제 지시를 따랐습니다. 저와 영희,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된 아들까지 저희 셋은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철이를 통해 전해 듣는 며느리의 동태는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골집이 생각처럼 빨리 팔리지 않자 점점 더 초조해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 사람까지 고용했지만 제가 영희의 집이라는 안전한 요새 안에 숨어있는 이상 그녀의 수색은 번번이 허사로 돌아갔지요. 답답해 죽겠네. 그 늙은이는 대체 땅으로 꺼진 거야? 하늘로 솟은 거야? 집이라도 빨리 팔리면 좋겠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도 없잖아. 지철이는 며느리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이 미끼를 던질 때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며느리의 가장 큰 약점, 바로 끝을 모르는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자극할 최고의 미끼는 바로 남편의 유품인 낚시 가방이었지요. 며느리는 그 낡은 가방 안에 제가 숨겨둔 거액의 비자금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작전은 지철이가 먼저 바람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철이는 일부러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가 우리한테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 오늘 회사로 국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어머니 목소리였어. 뭐, 어머니가 어디서 건 전화인데?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지철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와서.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 당신이 그토록 찾던 낚시 가방, 그거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만약 그 가방을 계속 찾으려고 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터뜨려 버리겠다고 협박하셨어. 뭐, 터뜨리다니 뭘 터뜨려? 나도 모르지. 그런데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게 아주 차갑고 단호했어. 뭔가 우리 모르는 걸 쥐고 있는 눈치였어. 지철이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겁에 질린 사람처럼 보였지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가 겁주기는. 그래봤자 뭘 어쩌겠어. 자기가 가진 걸 터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내면 그만이지.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는 말 안 했어? 응. 그것만 말하고 바로 끊어버렸어. 여보, 나 좀 무서워. 우리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면 안 될까?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지철이가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이자 며느리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라고?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낚시 가방, 그거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고 말 거야. 며느리가 미끼를 확실히 물었다는 것을 확인한 저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설 차례였지요. 저는 며느리의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걸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갑고 위험 있게 깔았어요. 나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서 그렇게 잘 숨어 지내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닥쳐라. 걱정. 네가 한 건 걱정이 아니라 수색이었겠지. 본론만 말하겠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낚시 가방, 그거 가지고 싶으냐? 네. 그걸 주시려고요?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니? 그 가방의 가치만큼 내놓는다면 생각해보지. 가치라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그건 네가 직접 확인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현금으로 5억,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라. 그 돈을 받으면 낚시 가방을 넘겨주겠다. 네가 내 집과 땅을 팔아서 얻으려 했던 돈이 대충 그 정도 아니더냐?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가 정말로 5억 원의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낚시 가방 안에 숨겨두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좋아요. 5억. 준비할게요. 그럼 언제 어디서 뵙죠? 날짜와 장소는 내가 다시 알려주겠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네 아들 지철이 손에 돈 가방을 들려 혼자 보내거라. 만약 네가 나타나거나 다른 꼼수를 부린다면 나는 가방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명심해라. 이건 너와 나의 거래이지 지철이는 상관없는 일이다. 저는 며느리가 아들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아들을 거래에서 배제하는 듯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제가 아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착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들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저희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남은 것은 저 악독한 여우를 사냥할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지요. 약속 장소는 저희에게 가장 유리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시골집이 있는 바로 그 동네 마을회관을 거래 장소로 정했습니다. 저는 영희와 함께 밤차를 타고 몰래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옆집 김씨 언니의 집이었어요. 한밤중에 저를 발견한 김씨 언니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니 이내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놓고 저희의 마지막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김씨 언니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달려갈 것처럼 흥분했어요. 그런 천하의 몹쓸 년이 있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니, 진정해. 흥분하면 일을 그르쳐. 나는 언니의 도움이 꼭 필요해. 그리고 언니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모두 필요해. 저는 김씨 언니와 함께 밤늦게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역시 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던 터라 저를 보자마자 반색을 하셨지요. 저는 이장님과 김씨 언니 그리고 마을의 신망 높은 어르신 몇 분을 모시고 제가 겪은 모든 일과 며느리의 악행을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거래 당일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마을 대청소 및 경로잔치 준비를 명분으로 모두 마을회관 주변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그녀가 데려올 정체 모를 남자가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퇴로를 막고 모든 상황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었지요. 무대 장치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돈을 들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 장비를 여러 대 구입했습니다. 저희는 밤을 틈타 마을회관 내외부 곳곳에 그 장비들을 꼼꼼하게 설치했어요. 창문 틈, 낡은 시계 뒤, 천장 환풍구까지. 그 어떤 각도에서도 며느리의 악행을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약속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다시 한번 경고했지요.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고 무대는 완벽하게 꾸며졌으며 관객들은 조용히 숨죽인 채 악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오르기만을 남겨두고 있었지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서늘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하나둘씩 마을회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낫과 예초기를 들고 여자들은 고무장갑을 끼고 호미를 든 채 정말로 마을 대청소라도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두 마을 입구로 향하는 좁은 길목을 향해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영희, 그리고 김씨 언니는 마을회관 안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는 남편의 유품인 낡은 낚시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이 가방이 오늘 모든 것을 끝낼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요동쳤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을 입구에서 망을 보던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표 차량 진입 확인. 그 한마디에 마을회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제 눈에도 익숙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회관 앞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며느리 주연이가 내렸고 조수석에서는 그날 저를 쫓았던 검은 옷의 사내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스포츠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아마도 그 안에는 가짜 돈다발이 들어있을 테지요. 며느리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청소하는 척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는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사내와 함께 마을회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약속대로 왔어요. 돈 가방도 가져왔고요.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선 며느리는 저와 영희, 김씨 언니, 이렇게 3명의 늙은 여자만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안심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한 태도로 저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시죠? 거래는 조용히 하는 게 좋을 텐데요. 내 오랜 친구들이시다. 내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해 줄 분들이니 신경 쓰지 말거라. 제 차분한 대답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스포츠 가방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자, 여기 약속한 5억이에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낚시 가방, 이리 내놓으시죠. 저는 말없이 낚시 가방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낚시 가방을 와락 움켜쥐려 했지만 제가 손으로 가방을 꾹 누르며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 전에 네 입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네가 왜 그토록 이 가방을 원했는지, 그리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말이다. 뭐라고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늙어서 노망이 나셨나?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회관 뒤편에서 숨어있던 아들 지철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의 등장에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분명히 내가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미안하다, 주연아. 나는 더 이상 네 꼭두각시로 살 수 없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지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며느리와 사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누르고 있던 낚시 가방의 낡은 버클을 풀고 가방을 통째로 뒤집어 그 안에 내용물을 테이블 위로 쏟아냈습니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쏟아져 나온 것은 돈다발이나 부동산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여러 권과 작은 녹음기, 그리고 USB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네가 한 짓의 증거들이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살아생전 며느리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녀의 뒷조사를 몰래 해왔던 것입니다. 수첩에는 며느리가 결혼 전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던 정황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는 바로 그때 마을회관의 낡은 스피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와 검은 옷의 사내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 늙은이 정말로 산속으로 도망간 거 맞아? 확실히 처리해야 뒤탈이 없어. 걱정 마세요, 사모님.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 영감탱이가 남긴 유산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시끄러워. 유산은 다 내 거야. 넌 약속한 돈만 받으면 돼. 그 늙은이 찾기만 해봐.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어서 평생 빛도 못 보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며느리 자신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지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가 경악하며 스피커 쪽을 돌아보는 순간 회관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낫과 호미, 쇠스랑을 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성난 얼굴로 회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어미한테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못된 짓은 용납 못한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와 사내를 빙 둘러싸고 그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김씨 언니와 이장님이 가장 앞에 서서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지요. 검은 옷의 사내는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지만 건장한 마을 청년 몇몇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건 함정이야. 며느리는 그제야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수십 명의 증인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성남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넋이 나간 며느리와 사내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는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마을 회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영희와 김씨 언니가 양쪽에서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들 지철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을 흙바닥 위로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어야겠지요.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친구들과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중심으로 빙 둘러쌌습니다. 누군가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말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요. 제 옆에는 든든한 두 친구, 김씨 언니와 영희가 있었습니다. 김씨 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영희는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혹시라도 제가 쓰러질까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명자야. 정말로.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영희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는 아들 지철이가 여전히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내려다보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선뜻 아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고 비겁했던 잘못의 무게를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이었지요. 그날 오후 저는 영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낡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조사실에서 저는 담당 형사와 마주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고 담담하게 진술했어요.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제 남편이 남긴 낚시 가방 속의 치밀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는 혀를 내둘렀지요.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군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도와주신 모양입니다. 이 정도 증거와 수십 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 저는 복도 끝에 있는 다른 조사실에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네 죄가 무엇인지, 네가 나한테 그리고 돌아가신 네 아버지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네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시간을 가져.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는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제 단호하고 차가운 말에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애써 외면하고 영희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물론 제 가슴도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호랑이처럼 강해야 길 잃은 자식도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저희가 시골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앞은 이미 저희를 기다리는 동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마치 자기 집안의 경사라도 난 것처럼 기뻐하며 저를 맞아주었지요. 김씨 언니는 커다란 가마솥에 토종닭 백숙을 한가득 끓여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 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두들 저를 위로하고 제 용기와 지혜를 칭찬해 주었어요. 저는 그들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 속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으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며느리의 부모는 처음에는 아주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저를 대했어요. 잘 차려입은 며느리의 아비 되는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부인, 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기에 동네 망신, 나라 망신을 다 시킵니까? 신문이랑 텔레비전에도 나왔더군요. 우리 주현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애를 전과자로 만들어요? 네. 저는 그런 글을 마루에 앉아 조용히 올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옆에는 영희와 김씨 언니가 저를 지키듯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곧 나라의 법이 판단해 주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쭙시다. 사돈어른께서는 따님이 저지른 일을 제대로 알고나 오신 겁니까? 알다마다요. 지철이가 회사에서 큰 사고를 쳐서 우리 주연이가 그거 막아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사부인 재산이라도 빨리 처분해서 그 손해를 메꾸려고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셔야 했냐 이 말입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옆에 있던 김씨 언니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양반.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요? 당신 딸이 사람을 시켜서 우리 명자 언니를 트렁크에 실어다가 어디다 내다 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냥 돈 문제라고? 김씨 언니의 일갈에 며느리 아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사태의 심각성을 그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다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옆에 있던 곱게 차려입은 며느리의 어미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사부인,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다 지압이 잘 되라고 한 일인데 너무 노여워 마시고 부디 선처를 좀. 저희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합의금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돈이라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당신들 딸 때문에 내 아들이 짊어져야 했던 마음의 빚은 얼마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맨발로 산속을 헤매며 느꼈던 공포와 절망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당신들 딸 때문에 내 남편이 눈도 감지 못하고 남겨야 했던 그 한은 대체 얼마면 되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 서늘한 일갈에 며느리의 부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을 뵈러 온 손님으로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제 목숨을 위협한 파렴치한 범죄자의 부모를 만난 것뿐입니다. 두 분께는 참으로 죄송하지만 저는 따님을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셔서 따님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선처도 없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였던 서주현이라는 여자가 법이 허락하는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의 부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더니 이내 기가 완전히 죽은 표정으로 꽁무니를 빼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영희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내 친구 명자.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날 이후 저는 곧바로 모든 법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영희가 수소문에서 찾아준 아주 유능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남편이 남긴 방대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이것은 질 수가 없는 싸움이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 지철이의 이혼 소송을 즉시 진행시켰습니다. 며느리인 서주현이 명백한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서주현 개인을 상대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의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의 범죄 행위가 워낙 질이 나쁘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말해주었지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지 평생에 걸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난 뒤 저는 아들 지철이를 시골집으로 불렀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들의 얼굴은 더욱 헬쑥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후회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네 이혼 소송은 시작했다. 네 마누라였던 그 여자는 머지않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게다. 그리고 너에게도 할 말이 있다. 이것이 어미로서 내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여기에 네 손으로 직접 도장을 찍거라. 제 말에 아들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나는 너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물려줄 생각이 없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마지막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과 나처럼 힘없고 억울한 노인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너는 네 두 발로, 네 두 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거라. 그것이 네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이라면 이 어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지. 저는 아들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돈에 대한 미련을 보인다면 저는 아들과의 연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꺼내 상속 포기 각서 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꾹 눌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도장을 찍은 서류를 제게 공손히 건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길고 어두웠던 탐욕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 위에서 말입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상처 위에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 며느리와의 그 끔찍했던 사건이 있은 후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지요.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치밀하고 방대한 증거들과 수십 명에 달하는 마을 사람들의 일관되고 확고한 증언, 그리고 전 며느리 자신이 녹음기에 남긴 생생한 목소리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어떠한 교활한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용한 유능한 변호사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지만 판사는 그녀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전 며느리 서주연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아주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를 도왔던 검은 옷의 사내 역시 공범으로 인정되어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을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통쾌함이나 기쁨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에게 제 감정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역시 제 뜻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며느리는 빈손으로 제 아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고 제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녀의 친정에서 받아냈던 돈을 포함한 그녀 명의의 남은 재산마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준 것이나 다름없는 옆집 김씨 언니에게는 그녀가 평생 소원이라던 작은 과일 가게를 읍내에서 가장 보기 좋은 자리에 얻어번듯하게 차려주었어요. 김씨 언니는 처음에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치고 극구사양했지만 언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이건 내 고마움의 표시이니 부디 내 마음 편하게 해줘라는 제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일 가게 사장님이 되어 매일 아침 싱싱한 과일을 트럭 가득 싣고 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모든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준 영희에게는 그녀와 저의 공동 이름으로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영희는 너야말로 정말 멋지고 위대한 내 친구라며 제 손을 굳게 잡아주었지요. 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주었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낡고 비좁아 비가 새던 마을 회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번듯한 새 건물을 지어 기증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제 비가 새지 않는 따뜻하고 쾌적한 곳에서 함께 모여 화투도 치고 노래 교실도 열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제 삶의 모든 굳은 일들을 정리하고 난 뒤 저는 비로소 제 아들 지철이에게 온전히 눈을 돌렸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은 그날 이후 아들은 서울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시골집에 작은 사랑채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바라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마을의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일어나 동네 어르신들의 논밭일을 돕고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이 새는 독거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밤새워 지붕을 수리해 주었지요. 처음에는 아들을 경계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도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묵묵히 땀 흘리며 속죄하는 아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죄를 갚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눈에는 막막함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 기억 속의 어린 아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너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참 좋았다.
고장난 라디오도 뚝딱 고치고 삐걱거리는 낡은 의자도 금세 새 것처럼 단단하게 만들곤 했지. 네 아버지가 그런 너를 보며 우리 아들은 손이 아니라 머리로 기술을 부린다며 참으로 대견해 했었다. 제 말에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귀한 재주 썩히지 말고 너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며 살아라. 이 동네에는 나처럼 혼자 사는 늙은이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는 낡은 형광등 하나 가는 것도 꽉 막힌 하수구를 뚫는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주 큰일이다. 네가 그 사람들의 아들이 되어주고 손자가 되어주어라. 그들의 불편한 손과 발이 되어주어라. 돈은 많이 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밥은 굶지 않을 게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게다. 제 진심 어린 제안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동네의 만능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를 중고로 구해 온갖 공구들을 싣고 다니며 동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지요. 처음에는 무료로 일을 해주었지만 어르신들이 그러면 안 된다며 쌈짓돈을 쥐어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근 마을까지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처음 사온 빨간 내복을 제게 수줍게 내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말 오후, 저는 혼자 안방 벽장에서 남편의 낡은 낚시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수첩과 작은 녹음기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수첩을 펼쳐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기록들을 한자 한자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날카로운 의심과 홀로 남겨질 저에 대한 애틋한 걱정, 그리고 어리석은 길로 빠져드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부디 내 아내가 이 기록을 발견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부디 내 어리석은 아들이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와 올바른 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남편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죽어서까지도 저와 아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낚시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당신을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비로소 남편을 진정으로 떠나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마지막 유산을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대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풍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벽한 평온과 단단한 안정을 되찾았어요. 시골집의 아침은 여전히 청아한 새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더 이상 그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이 더없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제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와 분주한 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전 며느리에게서 받아낸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그리고 제 남은 재산을 모두 모아 작은 공익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영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따뜻한 동행재단이라고 지었어요. 이름 그대로 저처럼 자식이나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외롭게 소외된 노인들의 마지막 길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는 곳이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연결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께는 작은 생활비나마 지원해 드렸지요.
처음에는 저와 영희, 그리고 김씨 언니, 이렇게 셋이서 시작한 아주 작은 재단이었지만 저희의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었고, 이제는 제법 규모를 갖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아들 지철이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낡은 트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을 곳곳을 바쁘게 누볐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정직한 땀을 흘려 일하고 진심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당당하게 개척해 나갔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은 읍내에 있는 김씨 언니의 과일 가게에 들러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는 것을 돕기도 하고 영희가 운영하는 재단 사무실에 와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변화된 삶으로 묵묵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가을날 오후, 저는 마당의 툇마루에 앉아 김씨 언니 영희와 함께 갓 쪄낸 샛노란 고구마를 먹으며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당 한쪽에서 삐걱거리는 대문을 손보고 있었지요. 그때 낯익은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발신인의 주소는 제가 애써 잊고 지냈던 곳, 전 며느리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였습니다. 영희와 김씨 언니는 편지 봉투에 찍힌 주소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몹쓸 것이 염치도 없이 아직도 너한테 연락을 다 하네. 당장 찢어서 아궁이에 던져버려, 명자야. 읽을 가치도 없는 글이야. 김씨 언니가 흥분해서 말했지만 저는 조용히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제 손으로 이 질기고 질긴 악연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편지 안에는 삐뚤빼뚤하고 신경질적인 글씨로 그녀의 끝없는 원망과 이기적인 변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고 아들 탓이며 세상을 잘못 만난 자기 팔자 탓이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자신이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절대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저주에 가까운 협박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저는 그 편지를 마지막 글자까지 묵묵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부엌 아궁이로 걸어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길 속에 저는 그 편지를 아무런 미련 없이 던져 넣었어요. 편지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해 하얀 연기와 함께 굴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자유로웠어요. 그녀는 이제 제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저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다 고쳤습니다. 이제 밤에 바람 불어도 삐걱거리는 소리 안 날 거예요.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온 아들이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썼다, 내 아들. 이제 저녁 먹어야지. 오늘 저녁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잎 쌈밥이다. 그날 저녁, 저희 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은 제 아들까지. 우리는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지극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사이다란 악당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사이다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아늑한 집에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이웃들과 그리고 자랑스럽게 다시 일어선 아들과 함께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 최고의 가장 시원하고 달콤한 진짜 사이다가 아닐까요? 저는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보며 먼저 떠난 남편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로 걱정하지 마요. 우리 아주 잘 지내고 있어. 하고 말입니다.